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만의 도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대박을 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도예과를 졸업해 국내 도자기 회사의 디자인팀에서 12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브랜드를 런칭한 지 6개월 만에 대박을 쳤죠. 저희 제품이 유명 여배우의 유튜브에 노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제품, 제 브랜드는 여성분들 사이에, 주부들 사이에서 핫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까지 주문이 예약된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할 의도는 없었는데 하늘이 저를 도왔나 봐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이를 갈았거든요. 뼈를 갈았다고 해도 무방해요. 왜냐고요?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거든요. 사실 이혼이라는 게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이나 이혼을 하는 두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혼은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철저하게 이혼당했죠. 저는 합의 이혼을 했는데요. 그 말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전 시어머니에 의해서 이혼당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혼의 구화를 차지하죠. 저는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고 그 억울함과 서름을 기반으로 회사를 퇴사한 뒤에 이를 악물고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그러니 제가 잘 되게 된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저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었어요. 이혼녀라는 타이틀은 제게 약점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저의 그 소식은 헤어진 전 남편에게 크나큰 치욕을 주었어요. 어떻게 치욕을 주었는지,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가구회사에 다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목재소에 근무하던 어머니 밑에서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외할아버지의 목재소가 오랫동안 아버지가 다니던 가구회사와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만나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을 한 뒤에 할아버지를 떠나 주부로서 아버지를 내조하는 데 전념했어요.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저를 임신해 태교에 집중했죠. 어머니는 저와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주부로서 살림을 하고 육아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고 취미생활도 전혀 없었죠. 특히나 아르바이트는 아버지가 금지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저희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 손이 덜 가게 되니 그제서 취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포츠 댄스부터 서예, 그림까지 다양하게 배웠어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대부분의 강좌를 다 섭렵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같이 문화센터를 다닌 동기들에게 물어물어 공방 같은 데도 다녔죠. 그래서 뜨개질, 가죽공예, 도예 같은 것들을 배웠어요. 저는 가끔 시간이 되면 어머니를 따라가곤 했어요. 동생은 그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좋아해서 가지 않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즐겁게 배우는 게 대체 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뜨개질이며 가죽공예며 해봤어요. 그러다 도예를 배웠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흙덩이를 만지는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서히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참 재미있었고 마지막에 기계와 도자기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할 땐 황홀하게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도예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도예를 배우러 갈 때는 꼭 함께 갔죠. 그리고 어머니가 수영에 빠지게 되어 도예를 그만두게 되었을 땐 정말 슬펐어요. 그리고 그제서 어머니에게 도예를 배우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해질 텐데 도예 학원에 다니는 건 너무 무리한 짓이라고 말했어요. 더구나 제가 그 당시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어서 부모님은 제가 헛바람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전교 1등이 되면 도예를 배우게 해달라고. 대학도 도예과로 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솔직히 그 당시 부모님은 속으로 저를 비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제안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전교 1등을 하게 되어요. 정말 밤새 공부했거든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 부모님은 한 번 더 저를 말리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도예학원에 등록해줬죠. 대신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도 자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더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그 결과 저는 성적도 떨어지지 않고 도예학원에서도 잘리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때도 전교 1등은 아니지만 반에서 1등은 꼭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예과에 합격했죠.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원하던 학과에 갔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했어요. 그리고 즐기는 자를 이기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저는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죠. 그렇게 저는 도예과를 졸업하고 도자기 회사에 취직해요. 디자인팀에서 근무했고 빠른 속도로 과장까지 승진했죠. 과장까지 승진한 것을 가족들이 축하해줬어요. 고급 양식집에 가서 와인을 마시며 축하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제게 선자리를 권유했어요. 그건 너무 뜻밖의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연애에 관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첫사랑이 대학생 때인데 그때 실패해서 시금을 전폐했을 때도 아버지는 무덤덤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겠다고 제대하면 결혼을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도 별 대꾸를 안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얜 별로다, 걘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안은 너무 뜻밖이었죠. 아빠는 내가 누굴 만나도 양아치를 만나든 누굴 만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었어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차피 결혼할 생대가 아니니까 아무 소리 안 한 거지. 하지만 이제 너도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거야. 어떤 사람인데요? 누구길래 만나보라는 말을 해요? 아빠랑 같이 일하는 직원인데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 너랑 동갑이야. 직급은 대리. 한참 후배지. 그런데 얘가 참 싹싹하고 머리도 좋고 똑부러진 데가 있어.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대리요? 내가 부장인데 어떻게 대리를 만나요? 봐봐. 아빠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니까? 참, 어떻게 사람을 직급만 보고 판단하니? 걔도 금방 너처럼 과장 달 거다. 한번 봐라. 앞날이 창창한 애라니까? 아빠 안목을 한번 믿고 만나봐. 뭐 아빠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만나는 볼게요. 그래, 아빠랑 내일 백화점 가서 옷이랑 구두 좀 사자. 내가 혼자 가서 사오려고 했는데 네 사이즈를 몰라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입으면 되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아빠의 얼굴이잖니.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나가야지. 내일 가자. 시간 되지?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따라 백화점에 가서 샤넬 원피스의 구두를 골랐고 아버지가 사줬어요. 그리고 선을 보러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버지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부담스럽고 나도 부담스럽고. 에이, 내가 있는 게 덜 부담스럽지 않겠어? 결국 아버지는 찬양덕스럽게 함께 선자리에 갔어요. 세 사람이 모여 어색하게 밥을 먹었는데 아니 사실 어색한 건 저뿐이었어요. 소개팅 상대와 아버지는 식사를 하면서 일 이야기와 같이 서로 공통 분모가 있는 대화를 했거든요. 저는 겉돌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남자가 제 눈치를 보고 저에 대해 몇 가지 물었어요. 그리고 대답은 아버지가 다 했죠. 뭐 취미나 그런 것들도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 자랑을 엄청나게 늘어놓았어요. 우리 딸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열정적인 애였어. 도예에 빠지더니 도예과에 보내달라고. 그러면 전교 1등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이쿠 정말 전교 1등을 해버리는 거 있지? 그리고 대단한 건 그 성적을 유지했다고. 저는 나쁘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아버지는 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그때 남자 반응은 어땠냐고요? 당연히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인데 고분고분 들었죠. 맞장구도 치고요.
그렇게 식사 시간이 끝나고 아버지는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했고 나와 보니 아버지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아버지 차를 타고 귀가했어요. 어때? 괜찮지? 사람은 괜찮은 것 같던데요. 선하고. 그래? 그럼 날 잡을까? 네? 뭐가 그렇게 급해요? 괜찮으면 날 잡는 거지 뭐. 너도 나이가 있는데 애도 생각하면 금방금방 해야지. 저는 솔직히 아버지의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좋은 사람 같으니 편하게 몇 번 더 만났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날짜를 잡아온 거예요. 저를 서재로 부르더니 이 날짜 중에 어떤 날짜가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만나봤다고 날짜를 잡아요. 쇠불도 당김에 빼라고. 좋을 때 얼른 날 잡아야지. 왜? 성현이가 별로냐? 누가 별로래요? 제 말은 너무 급하다는 거죠. 둘이 좋으면 됐지 뭘 그래. 성현이도 보니까 너한테 완전히 빠졌더만. 그리고 너 어릴 때 군대 제대하자마자 결혼했다고 한 그놈도 석 달만 하고 나한테 그런 말 했잖아. 지은아, 너 이제 어린 나이 아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것저것 재보는 거겠지만 지금이 결혼하기 나이도 적당하고 1년만 지나면 너 노산하고 그땐 늦어. 좋으면 빨리빨리 해. 아빠, 좀 이상해요. 원래 뭐든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다 아니까 그러는 거야. 넌 내 딸이니까 알고 성현이는 같이 일해본 시간이 기니까 알고 둘 다 성품 훌륭하고 미래 창창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짝 같으니까 그렇지. 아빠가 언제 허튼 일로 밀어붙이는 거 봤어? 그야 저도 그 사람이 영 아닌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사람 같았죠. 배려심도 깊고 다정하고요. 특히나 사람이 순한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말했어요. 그러니 남자는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좋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날짜를 잡았고 아버지가 전세자금을 마련해줘서 집도 구했어요. 그 후에 상견례를 했죠. 시아버지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의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복장도 그렇고 언행도 그렇고 소박한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본인이 전세자금을 줘서 집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부탁한다고 말을 더했죠. 그러자 시부모님은 고개를 숙여가며 감사를 표현했어요.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성현이와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족이 되어 장인어른 사위관계가 되면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게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성현이가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현이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니 아직도 빠를 거고 이직을 한다면 제가 뒤에서 열심히 도울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서포트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에 저도 당황했고 시부모님도 당황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는지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어요. 구상은 오래전에 끝났고 투자가 걱정이었는데 아버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들여보니 아버지가 남편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업 자금을 5억이나 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 또한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죠. 그러자 아버지는 태연하게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안심을 한 듯 다시 고개 숙여 감사를 표현했어요. 갑작스럽게 진행된 결혼인 만큼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약속한 대로 결혼한 뒤에 퇴사를 했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저희 집이 부자인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산으로 1만 평 땅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1만 평의 땅을 임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월세를 받는데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가구 회사의 상무직을 맡고 있으니 저와 제 여동생은 부족함 없이 컸죠. 한 번도 살면서 모자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도예도 학비도 그렇고 실습을 위한 공간료, 장비 유지비가 꽤 드는 편이거든요. 그걸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친정이 꽤 살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제 동생은 악기를 하거든요. 바이올린 전공이에요. 유학도 다녀왔죠. 지금은 한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만큼 저희 친정은 유복해요. 그래서 친정에서 전세자금을 대주고 사위의 사업자금을 대주는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친정은 이후 도련님이 결혼했을 때 크게 해줬어요. 아버지가 다니는 가구회사에서 도련님의 신혼가구를 전부 마쳤는데 모두 아버지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축의금을 1,000만 원이나 했죠. 또 결혼을 하고 4년 동안 시부모님 생신 때 명품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시부모님은 모르는 일인데요. 시부모님이 가구와 가전을 다 해서 집을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보니 모두 중저가 브랜드에 심지어 어떤 가구는 중고였어요. 그걸 제가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시부모님이 채워준 가구와 가전을 모두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모두 최고급으로 다시 맞춰줬죠. 이렇게 아버지는 저희 시부모님에게 사돈으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했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늘 시부모님에게 잘하라는 말을 해서 저는 무척 노력했어요. 아버지가 시부모님 생신에 명품 선물을 해주지만 저 또한 생신 선물을 드렸어요. 고급 청소기며 안마의자, 식기세척기 같은 것들을 선물해줬죠. 그리고 어버이날 때는 패키지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버이날 연휴에는 평소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그때 전세자금 때문에 직접 이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포장이사와 입주 청소를 불러줬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줬어요. 이 정도면 정말 1등급 며느리 아닌가요? 하지만 또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 사업자금 5억을 줬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결혼생활 4년 중 3년 동안 2억, 2억, 1억을 투자 명목으로 줬어요. 그런데 왜 1년은 안 줬냐고요? 사실 안 준 게 아니에요. 못 준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결혼을 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다니던 가구회사에서 퇴직을 해요. 그 후에 소유한 땅이 있던 지역으로 귀촌을 해 1만 평을 농사짓기 시작했죠. 사실 무척 무모한 일이었어요. 제대로 농사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밀어붙였으니까요. 토양 분석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 작물 선택도 적절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날씨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서 첫 해에 평균의 절반도 수확하지 못했어요. 그해 아버지는 남편에게 겨우 1억을 투자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기어코 사위를 위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해엔 흉년이었어요. 수입은 무슨, 인건비에 이래저래 나가는 돈을 따지면 마이너스였어요. 그 돈으로 생활하기에도 빠듯했어요. 그러니 투자할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혼하기 1년 전에는 아버지가 남편에게 투자 자금을 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사위에게 투자하는 게 의무가 아닌데도 남편에게 무척 미안해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올해는 투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매우 당황해하고 난감해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짜증을 냈죠. 그러게 왜 되도 않는 농사를 하겠다고 해선 농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농사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땅을 팔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임대를 줬어야죠.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폭삭 망해버릴 줄 알았다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속 농사 지을 거예요? 계속 망하려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임대 주세요.
아니면 팔고 다른 일을 하던지요. 뭐 저한테 투자해도 되고요. 남편은 제가 아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차갑게 말했죠. 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정말 땅을 팔아야 하나 그 고민을 하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아버지에게 막말을 하고 난 뒤 그렇게 자주 아버지를 찾아가던 남편이 발길을 끊게 되자 아버지는 많이 상심했어요. 제가 혼자 찾아갈 때마다 남편은 뭐 하냐고 물었고 제가 사업으로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 그래, 오기 싫겠지. 장인어른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창피하겠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정말 일이 바쁘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정말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없는 말을 지어낸 것 아니에요. 남편은 아버지의 투자자가 없게 되자 무척 바빠졌어요. 사업이 휘청거렸거든요. 저희 남편이 배달 대행 서비스 사업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만 3개나 있던 사무실이 1개로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무실도 대거 정리되었죠. 직원 수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 수입은 말할 것도 없었죠. 남편은 회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이전보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이렇게 되니 피해를 보는 건 저였어요. 남편은 제게 밑도 끝도 없이 화풀이를 했어요. 처음엔 저희 부부만의 약속을 대놓고 지키지 않았죠. 사소한 약속들 말이에요. 설거지를 편하게 하기 위해 다 먹고 난 그릇을 물에 담가 놓는 것이나 화장실 변기 커버를 완전히 닫아 놓는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요. 그리고 나중엔 생전하지도 않던 반찬 투정을 했어요. 맛이 너무 짜다. 이거 너무 싱겁다. 내가 발로 만들어도 이것보다 잘 만들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인데 제가 만든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거부했죠. 남편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보란듯이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치우지도 않았어요. 거실과 부엌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치우는 건 저였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남편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척 다정하고 저를 많이 배려해 줬거든요. 물론 저희가 연애라는 걸 했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결혼을 빨리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가 남편의 진짜 모습인지 가늠이 가지 않았죠.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오목조목 짚어서 험담을 했어요. 자기야, 그거 어제도 입었던 거 아니야? 아닌데, 어제 옷이랑 다른 옷이야. 참, 자기는 울고든 건지 꿋꿋한 건지 매번 그렇게 비슷한 옷만 입네? 그럴 거면 옷은 왜 사는 거야? 매일 똑같은 것만 입으면 되지. 스티브 잡스처럼. 안 그래? 다른 옷이라니까. 아예 다른 옷이야.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잘 봐봐. 아이 참, 가까이 오지 마. 그 덩치에 가까이 오면 놀라잖아. 자기는 이제 항상 저기 멀리 가 있어. 그리고 옷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는데 자기가 입는 옷 전부 노티나. 우리 엄마가 입는 옷 같아. 대체 그건 무슨 색이야? 홍시색도 아닌 것이 팥죽색도 아닌 것이. 자기는 그게 정말 예뻐서 입는 거지? 그럼 정말 문제인데. 도자기도 예술 아니야? 예술한다는 사람이 색감 능력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 디자인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나 동기들 중에 과장으로 제일 먼저 승진한 사람이야. 능력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디자인한 도자기 엄청나게 잘 팔려. 제품들 중에 판매 1위 한 적도 있다고. 수수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내 특기야. 수수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누가 그렇게 말해? 수수한 게 아니라 자기는 쉰 거야. 딱 그 느낌이라고. 판매 1위? 글쎄다. 그게 과연 당신 디자인 때문일까? 난 믿음이 안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입고 어디 가는데? 잠깐 서류 찾으러 갈 게 있어서 회사에 가려고. 회사에 그 옷을 입고 간다고? 이 사람이 동네 창피하게. 당장 옷 갈아입어. 저번에 내가 골라준 그 원피스 입고 갔다 와. 무슨 잠깐 서류 찾으러 가는데 그 옷을 입고 가. 회사 간다면 회사. 회사 사람들이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입는 줄 알면 기겁할 거다. 내가 출근할 때 입는 옷이랑 별 차이 없어. 색도 비슷하고. 그냥 조금 펑퍼짐할 뿐이야. 이제야 인정하네. 자기 옷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 그래. 자기가 출근할 때 입는 옷도 쉰내가 풀풀 날 것 같은 색이긴 하지. 하지만 이 옷은 절대 아니야. 절대 안 돼. 지금 당장 갈아입어. 내가 사준 원피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깔끔하게 입고 가라고. 남편은 저를 옷방으로 끌고 가 저를 집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앞에서 막고 있더라고요. 제 덩치도 덩치지만 남편 덩치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저는 결국 남편이 사준 원피스가 아닌 다른 옷을 입었어요. 다 갈아입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문을 빼꼼 열고 제 옷을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고 방문을 열었어요. 서류만 확인하고 올 거야? 그럴 것 같은데. 왜? 혹시 밥 먹고 온 아이서? 웬일이야? 내 밥을 신경 쓰고. 요새 우리 같이 안 먹잖아. 그렇지. 아니, 같이 먹자는 게 아니라 자기 밥 먹을 때 앞니로 먹는 습관 고치라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말라고. 그거 진짜 할머니 같고 보기 싫어. 그리고 빨대 쓸 때도 너무 할머니처럼 하지 말고. 아직 30대인데 그러면 어떡해? 우리 엄마도 그렇게는 안 한다. 얼마나 고상하게 먹고 마신다고. 자기도 알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그러지 말라고. 이제 집안에 돈도 없는데 여기서 더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현관에서 거실로 사라졌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치고 밖으로 나왔죠. 남편은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저에게 이유도 모르고 근거도 없는 험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비라고 할까요? 아무튼 저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언행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어떤 부분을 고쳤으면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거였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친정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서 남편의 사업에 투자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분명하고 유일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올해는 투자를 못한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아버지에게 막말을 했잖아요. 그러게 왜 농사를 시작했냐? 이러다 완전히 망할 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게다가 그 뒤에 친정이 발길을 끊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딸인 저에게 들숨에 시비를 걸고 날숨에 앞담화를 까고 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남편은 제게 아버지 욕도 했어요. 애초에 농사를 시작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멍청하게 농사의 농자도 모르면서 달려드냐고 나이값을 못한다고 그랬죠. 심지어는 자기 사업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저희 아버지 탓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라도 사업에 투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참 어리석게도 저는 남편에게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사실 저에게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몇 년을 모아놓은 돈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버지의 소개로 만난 인연이지만 남편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후회해요. 왜 그 돈을 빌려줬는지 뭘 믿고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남편은 제가 준 5천만 원을 가지고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더 어려워졌죠. 그러자 남편은 더 난폭하게 굴었어요. 폭력을 쓰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더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했다는 거죠. 반찬이 이게 뭐야? 이래서 무슨 힘을 내? 최소한 불고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불고기 먹을 형편이 돼? 군소리 하지 말고 먹어. 뭐? 지금 남편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군소리 하지 말고 먹으라고? 너 옛날 같았으면 아주 빈손으로 쫓겨났어. 알아?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재수 없으면 먹지 마. 치운다 그럼? 어쭈?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탓인데 이렇게 나와?
다 너랑 너희 아버지 때문이잖아. 애초에 너희 아버지가 무식하게 농사에 뛰어들지만 않았어도 니네 집이 쫄딱 망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지금 내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졌는 줄 알아? 힘들어진 건 알지. 아주 잘 알지. 자기 요새 내 카드만 쓰잖아. 문자 날아오는데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왜 우리 가족 탓이야? 왜 내 친정 식구들 탓이냐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한테 투자한 금액만 총 8억이야. 그게 적은 돈이야?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정도 하면 됐잖아. 나머지는 자기가 할 일이지. 자기 사업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친정 식구들 탓만 하는 거야? 탓만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자기 그 생각하고 있어?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저를 모욕하고 저희 친정 식구들을 모욕하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죠. 사실 맞잖아요. 아버지가 투자한 8억, 제가 투자한 5천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이게 아주 5천만 원 빌려줬다고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가 노력을 안 해? 네가 봤어? 봤냐고. 그리고 8억? 네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8억은 순식간이야. 뒤 돌면 없어지는 돈이라고. 고작 그 정도 투자했다고 떵떵거리면 안 되지. 남편은 여전히 본인 사업이 흔들리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남편을 부엌에 내버려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째라는 식으로 저는 남편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댁으로 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들어보니 남편은 제가 뱉은 말만 시댁에 전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 맞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어요. 내가 정말 참고 또 참고 있었는데 오늘은 꼭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너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니? 네 남편이잖아. 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그런 악담을 하면 어떻게 하니? 내가 네가 한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 우리 아들이 네 카드를 쓰고 싶어서 쓰겠니? 그걸 쓰면서도 우리 아들 마음이 편했겠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애한테 상처를 주니? 너 원래 그런 애였니? 어머님,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상현 씨가 너무 저희 가족 탓만 하잖아요. 맞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투자를 안 해서 자기 사업이 망했다잖아요.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그런 투정이 어딨냐고요. 억지라고? 투정이라고 했니?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눈치 주고 그랬던 거야? 돈 좀 못 벌어온다고? 예. 사업이라는 게 늘상 호황일 수는 없는 거야. 한번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사돈이 투자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니? 그리고 사돈이 투자를 못하면 딸인 너라도 와이프인 너라도 투자를 했어야지. 아, 제가 5천만 원 준 건 말을 안 했나 보네요. 5천만 원?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만 사실이어도 고작 5천만 원 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겠니? 시어머니는 자꾸 저에게 가진 돈을 모두 남편 사업에 투자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급기야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맹목적인 건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시아버지는 구청에서 퇴직하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두 분이 생활했거든요. 시부모님이 전세를 주고 사는데 전세금이 오를 때도 남편이 대신 내줬어요. 이래저래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준 돈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 남편의 사업이 휘청이는 그때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집세가 오를까 불안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명품이며 제게 받은 선물들을 팔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니 이렇게 맹목적일 수밖에요. 하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엔 시댁 식구들의 사상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를 해버렸죠. 그러자 사실을 안 남편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엄청나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새집 주소를 알려줬고 퇴근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집으로 왔어요. 뭐야? 평수가 왜 이래? 작은 평수로 이사했어. 그 집 둘이 살기엔 너무 컸잖아. 물론 지금은 나 혼자 지내지만. 그 집은 완전히 팔았어?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던데? 완전히 팔았지.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가 네 속셈을 모르는 줄 알아? 네가 새 아파트던 그 집 팔고 작고 허접한 집을 구한 이유를 모르는 줄 알아? 사실 제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를 돕기 위함이었어요. 남편은 그걸 아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어요. 그 좋던 가구도 몇 개는 팔았구나? 그 돈 다 어딨니? 벌써 사돈 갖다 줬니? 어차피 그 집도 아버지 돈, 풀로 아버지 돈이었어요. 뭐 문제가 돼요? 여우 같은 기집애 같으니라고. 네 부모만 부모냐? 내가 알아보니 너 매달 너희 부모한테 생활비 준다며.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너 모르지 않잖아. 내가 그 아끼는 명품 팔아가며 쌀 사고 반찬 만들고 하는데 네 부모만 부모냐? 어머님 아버님은 성현 씨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성현 씨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대하는데 제가 왜 시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죠? 너 아주 이러다 우리 아들 돈까지 너희 부모한테 바치겠다? 어? 처가에서 내 아들 등골 빼먹겠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혼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서류를 저에게 건넸죠. 난 다 썼으니까 써서 보내. 난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못 살아. 너나 살아. 그런 뒤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욕을 하면서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렇게 전 이혼녀가 되었어요. 합의 이혼을 한 뒤에 저는 회사를 다니다 1년 전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 도자기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처음엔 집안에 반대가 있었어요. 너무 무모하게 큰일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죠. 하지만 저에게 브랜드 런칭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구상한 일이었어요. 절대 무모한 일이 아니라고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전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몸속 가득히 분노와 억울함이 쌓여 있었거든요. 저는 그 분노와 억울함이 저를 성공시킬 거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 브랜드를 런칭했죠.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브랜드를 런칭한 지 6개월 만에 한 여배우의 유튜브에서 제 도자기가 소개된 계기로 제 브랜드는 대박을 쳤어요. 거의 1년 동안 예약이 꽉 차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지쳐서 잠에 들었고 일을 해야 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눈을 떠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한날 아버지가 너무 바쁜데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가야 해요? 저 정말 바쁜데. 와보라니까. 너도 좋아할 만한 소식이다. 하도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퇴근을 하고 일이 많은데도 본가에 갔어요. 가니 아버지는 한바구음을 짓다가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억지로 결혼시켜서 복이 다 날아갔다가 네가 이혼을 하니 복이 다시 돌아온 것 같구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이혼을 하고 직후에 너도 나도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지금 봐라. 너도 사업을 성공시키고 나도 나대로 잘 살고 있고 얼마나 좋으냐? 정말 미안하다. 자식이라고 그 삶이 내 삶이 아닌데 참 내 것처럼 손으로 주물렀구나. 이제 앞으로 그럴 일 없으니 안심하고 훨훨 날거라.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으니 아버지가 전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셔츠를 바꾸려고 오늘 백화점에 갔다. 주차를 하려고 발렛을 맡겼는데 거기서 손을 들고 성현이가 오는 거야. 네? 나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다. 그런데 발렛하는 사람들이 옷이 다 똑같잖냐. 그 옷을 입고 있더라고. 사업은요? 내가 여기서 뭐 하냐고 사업은 어쩌고 이라고 웃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내 벤츠 차키를 주니까 알아서 주차를 하더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셔츠를 바꾸고 차를 다시 받으니 메모가 있었어요. 메모에는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전 남편을 만났어요. 때마침 발레 파킹 아르바이트가 끝나서 카페로 갔죠. 아버지는 사업에 대해 물었어요. 그래서 사업은 어떻게 된 거야? 넘겼습니다. 매출이 영 안 나와서 빚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은 파산 신청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야? 네. 집도 다시 이사했어요. 차도 팔고요.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 차 팔아도 얼마 안 나올 건데. 네,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버지에게 사정사정을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요. 그 집에 평생 봉사하겠다고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는 차분하게 듣고는 일단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일단 미안하다. 내가 내 욕심에 내 딸한테 좋은 짝을 주겠다고 너희들 결혼 덤프트럭처럼 밀어붙인 거 미안하다. 네? 왜 그런 말씀을? 지금 네 모습을 보니 그 말이 절로 나오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럼 저한테 기회를... 아니, 말을 잘못 이해했나 본데 나는 이제 내 딸 인생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을 망쳤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투자 한 8억으로 퉁치자. 비싸게 쳐줬지? 네? 그리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괜찮아졌네. 괜찮은 정도가 아니지. 아주 살아났어. 내가 가지고 있던 땅 말일세. 그 땅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도로가 났거든. 그래서 내가 꽤 많이 보상을 받았어. 방금 본 차도 그 돈으로 산 차야. 그것만 있는 줄 알아? 그 아파트 분양권 사서 3년 뒤에 입주해. 그리고 건물 2채도 사고 애들 엄마 가구 대리점 접고 가구 백화점 하나 크게 냈다네. 그리고 그게 장사가 잘 되더라고. 너도 알지만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 엄마도 그렇고 아주 오래 가구만 본 사람들이잖아. 어쩌면 그때 네가 나한테 했던 말도 다 맞아. 사람이 잘하는 일을 해야 해. 나는 농사에 무지했고 공부도 연구도 안 했고 흉년을 날씨탓만 했는데 돌아보니 내 탓이더라고. 그때 그 말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머리가 돌았었나 봐요. 아니야, 그럴 것 없어. 정말 네가 맞는 말을 했어. 그리고 내 말에 또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나? 네? 네 사업이 쫄딱 망한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탓일 거야. 아닐 수가 없어. 그렇죠. 다 제 탓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쫄아서 대답할 것도 없고. 네 부탁에 나는 제대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못 알아먹지? 그러게 진득하게 기다리지. 그러면 내가 또 호구처럼 몇 억씩 투자해 줬을 텐데. 뭐, 네 복이지. 안 그러니?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가려다가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소식을 안 전했는데 우리 지은이 사업한다? 자기 브랜드 내서 지금 대박 쳤어. 내가 보상금 받고 3억씩 딸들한테 줬거든. 그 돈으로 사업하고 있어. 나 다음에 지은이한테 연락할 생각이었지? 그런데 아마 연락 안 받을 거야. 내 딸이 요새 정말 무지하게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일하거든. 걔가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이 나보다 많을걸? 그러니까 네가 오르지 못할 나무라는 거 내가 힌트 준 거야.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면서 폭소를 했어요. 그때 성현의 표정을 네가 봤어야 했는데 얼마나 어리빠진 표정이었는지. 참,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 말도 좀 전해주지 그랬어요. 그렇네. 그 말을 못 전했네. 나중에 혹시라도 너한테 연락 오면 전해줘. 그리고 남편은 속없게도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 기회를 달라고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으려다가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제 전화에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어. 아버지 만났다며? 뭐라고 하셔? 그냥 너 만났다고. 발레 파킹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사업도 망하고 파산 신청도 했고 그런 이야기 들었지. 지은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정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무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 어른들 속이로 만났지만 좋았잖아. 서로 나쁜 감정 없었잖아. 잘 맞았잖아. 너 나 사랑했잖아. 어떻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겠어? 그래, 사랑했지. 사랑했으니까 터무니없는 네 사업에 5천만 원이나 줬지. 그리고 8억씩이나 투자한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고마웠지.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를 너무 순진하게 본 것 아니니? 기회를 달라고? 나한테나 기회를 줘. 너는 말끔하게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 너는 나한테 잊고 싶은 기억일 뿐이야. 아, 굳이 네가 나한테 도움이 되었던 걸 찾자면 브랜드 런칭에 이를 갈게 해줬던 거? 그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는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알겠는데 8억이라는 돈? 그거 뒤돌면 없어지는 돈 아니야. 만약 그게 맞다면 네가 사업을 엉터리로 한 거지. 부디 네가 망한 이유를 너한테서 찾길 바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이후로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쪽팔리겠죠. 그래도 저는 전 남편과 마지막 통화를 한 뒤에 이혼을 당한 것에 대한 서름과 억울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을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펠로우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병원 일이라는 게 힘들고 피곤하기는 해도 진료받으며 나아가고 표정이 밝아지는 아이들을 보며 그 속에서 꽤 괜찮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진료하고 회진 돌고 연구 발표 준비하고 잠도 줄여가며 일하다 보면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온 건가 싶은 날도 많았어요. 일하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인데 삶의 비중이 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 이러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다 놓쳐버리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너 괜찮은 사람 소개 안 받을래? 네 조건이면 다들 못 만나서 난린데 넌 왜 이렇게 사람을 안 만나?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병원에서 온 기력을 다 뺏기나 봐. 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보다 바쁘게 20대를 보내고 30이 넘으니 주변에서 결혼을 엄청 권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있다 보면 밖에서 사람 만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보통 선보는 걸 권하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선보기 딱 좋은 직업이라는 건 알겠지만 제 나름의 이유로 그것마저도 거절을 했어요. 서로의 조건만 보고 만나면 생활고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유대감이 꼭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생활 패턴상 제가 꿈꾸던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쩌다 소개를 받아 만나도 늘 시간이 부족한 느낌에 쫓기듯 연애를 하다 보니 오래가지 못했었고요. 그러다 처음으로 오래 만나게 된 게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과 조교수로 있었고 둘 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만큼 꽤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성격도 잘 맞고 일하는 스타일도 잘 맞아서 유독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생각 이상으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걸 느끼고부터는 근무 시간 외에도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느껴서 연애까지 이어지게 됐죠.
우선 직업이 같으니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문제가 되었던 생활 패턴이나 연락 같은 문제는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는 직장까지 같으면 너무 붙어있게 되니 나중에 헤어질 것도 걱정되고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지만 이런 연애가 오히려 잘 맞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바로 공유할 수 있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조언도 해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렇게 2년쯤 사귀었을 때였어요. 그거 알아? 이 교수님이 병원장님 아들이란 소리가 있대. 뭐? 진짜야? 하나도 안 닮았는데? 외탁인가 보지. 나도 너무 안 닮아서 처음엔 설마 했는데 저번에 병원 뒤쪽에서 친근하게 대화하는 거 봤어. 평소엔 서로 딱딱하게 대하더니 남들 안 볼 때는 그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싶더라. 와, 근데 어쩜 그렇게 티를 안 내? 그것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면 티가 안 나나 몰라. 근데 교수님들 사이에선 아름아름 소문이 있긴 했나 봐. 우연히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고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자주 뵙지도 못할 병원장님이 저를 호출해서 이것저것 사담을 나누셨던 점이라든지 자주 소아과에 나타나서 둘러보신다든지 했던 것들이요. 단순히 소아과에 뭔가 주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가 했는데 그게 저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리고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늘 얼버무리고 화제를 전환했던 남자친구의 태도까지 내심 이건 조금 이상하다 싶었던 일들의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까지 났어요. 그래도 연애를 꽤 했는데 굳이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걸 숨겼다는 게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그게 사실이야?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그런데 아빠랑은 병원에서 비밀로 하고 있던 거라 얘기하기가 좀 그랬어. 언젠가는 꼭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미안해. 남자친구의 정성어린 사과에 시간이 좀 지나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밀로 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는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계속 화나 있을 이유는 없었어요. 다 이해되는 상황이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꾸준히 사과했기에 화는 금방 풀렸어요. 하지만 화가 가라앉고 나니 문득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병원장님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 남자친구가 그동안 자세히 말하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남자친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의료인, 의사 집안이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병원장인 만큼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지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죠. 가끔 남자친구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을 때마다 풍족하게 산 티가 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가족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제 자신이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다른 의사 동료들과는 달리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저를 갖는 바람에 책임감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깊은 애정 없이 오로지 저에 대한 책임감으로 시작된 결혼은 불행했다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매일같이 싸우셨고 결국은 이혼을 하셨어요. 아빠께서는 이혼하자마자 보란듯이 연락이 끊기고 잠수를 타셨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던 엄마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재혼하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권유로 인해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덩그러니 혼자가 된 절 걷어주신 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였어요. 엄마가 집에서 늦둥이 막내딸이었던 탓에 저를 걷어주셨을 때도 조부모님께서는 연세가 꽤 있으신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남부럽지 않게 사랑으로 절 키워주셨어요. 외할머니는 항상 엄마가 있는 다른 아이들이 부럽지 않게끔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고 할아버지는 저에게 맛있는 거 한 끼라도 더 사 먹이고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주겠다며 은퇴한 지 오래되셨음에도 일부러 매일 부지런히 나가 폐지를 주우셨어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자라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매일 고생하면서 준 폐지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게을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어쩌다 집에 와도 재혼한 집이 신경이 쓰여서였는지
제가 없을 때 잠깐 머물다 가셨어요. 지혜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너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가 지혜 많이 사랑하고 있어. 집에서 엄마가 머물다 간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속상한 마음에 울먹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늘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별로 위로는 되지 않았어요. 엄마께서 이유가 있었다는 건 자라면서 아주 조금씩 이해했지만 어린 저를 버렸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다가 그냥 부모라는 존재를 잊기로 했어요. 그저 세상에 혼자 남은 손녀를 거둬준 두 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커서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사실 처음부터 의사가 될 생각도 없었어요. 의대는 오래 공부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됐는데 가능성을 본 담임 선생님의 견으로 넣었다가 합격하는 바람에 가게 됐죠. 할아버지가 그것도 못해줄 것 같으냐? 이럴 줄 알고 옛날부터 돈 모아뒀으니 걱정 말고 다녀라. 내가 언제 네 공부에 아낀 적 있든? 집에 부담될까봐 의대 안 가겠다는 소리하면 내가 죽을 때도 편히 못 눈 감는다. 그땐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때였어요. 그래서인지 퇴대한 대학을 빨리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과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합격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가 등 떠미시는 바람에 그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보면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존중받는 직업의 지급은 그때부터 또 죽어라 노력하고 치열하게 공부한 결과였죠. 성장기 시절을 어떻게든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패 끼쳐드리지 않게 용돈도 아끼고 어쩌다 돈 쓸 일이 생기면 죄스럽게 생각했던 저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남자친구의 가정 환경에 덜컥 겁이 났어요. 이혼 가정인 것만으로도 꺼려하는 세상에 양쪽 부모에게 버려지기까지 한 저를 그쪽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부모님 손에서 큰 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사랑받고 컸다고 자부할 수 있었지만 그건 상대방 부모에게 와닿지 않을 테니까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가정 분위기에 대해 알아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결국 나중에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혹시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할아버지를 상처 주진 않을까 걱정이 됐고 그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화난 거 있어? 남자친구가 너무 놀란 얼굴로 묻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서 눈물이 났어요. 그게 아니라 오빠랑은 미래가 없어. 이대로 만나다가 끝은 결국 결혼인데 우린 너무 다르게 자랐잖아. 오빠네 부모님이 우리 집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리 없잖아. 뭐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만해야 한다는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충분히 말씀드려놨고 우리 아빠는 널 알잖아.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어. 당신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하고 기특하게 여기죠. 그래도 결혼은 집안끼리 문제라던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겨우 이런 이유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거야? 내가 절대 그런 감정 못 느끼게 잘할 거야. 나 믿어. 네가 할아버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 남자친구는 불안해하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토닥여줬어요. 머릿속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끊임없이 믿음을 주는 목소리를 믿고 싶어졌어요. 어떤 노력도 해보지 않고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남자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몫했죠. 그렇게 결국 저희는 결혼까지 이야기하게 됐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병원 내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환자를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대해주는 아주 보기 드문 의사라고들 하던데. 개인적으로 이런 의사라면 우리 집 며느리로 딱이라고 생각해요. 3대째 의사인 집안이라.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했다.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 집 배경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면서? 네? 아, 네. 엄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왜? 이런 건 차라리 터놓고 서로 이야기해야 나중에 불편한 게 없는 거야. 난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의사인데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의사라고 하면 다 껌뻑 죽는 거 모르나? 그게 개천에서 난 용이든
여의주를 물고 태어난 용이든 용은 용인 거지. 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정도 조건 되면 가정 환경, 집안 수준 같은 배경도 중요시한다지만 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말아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사실은 더 대단한 거잖아. 안 그래? 사람들은 왜 노력을 안 보고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거에 집착하나 몰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보면 질색팔색할 걸 예상하고 갔던 자리인지라 생각보다 상냥한 말투로 매너 있게 대해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100% 제가 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마음에 들어서 잘해주신다기보다는 마음에 안 들지만 아들이 좋다니까, 그래도 의사니까 이만하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는 게 다 느껴졌거든요. 남자친구가 사전에 말을 잘해놓은 모양인지 헤어질 때까지 저에게 대놓고 무례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는 말씀이나 행동은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저보다 더 좋은 배경의 조건인 여자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묻어나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로선 이렇게 차이나는 집안 환경에 이 정도 예의 있게 대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다는 생각에 그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요. 그저 큰 고비를 하나 넘겼구나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갈등은 양가 부모님과의 인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병원에서는 예비 시아버지가 휴일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제게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평소엔 잘 오지도 않던 분이 소아과 병동을 드나들기 시작하니 같이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했어요. 뭐야? 진짜 우리 과에 마음 안 드는 사람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보다 자꾸 오시더니 요즘은 꽤 자주 오시네. 원래는 코빼기도 안 보이시던 분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자주 오시니까 짜증나네. 그런 투덜거림에 공감하면서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참 미안했어요. 이제 병동 사람들은 다 남자친구와 제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병원장 아들이라는 사실만은 식장 들어갈 때까지 비밀로 지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쉬는 날에는 제 스케줄을 어떻게 하신 건지 틈만 나면 시어머니가 불러서 같이 밥 먹자고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점심 제안을 하셨을 땐 나름대로 기쁜 마음이었어요.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거든요. 남자친구도 좋아했고요. 우리 엄마 정말 깐깐한 분인데 그래도 당신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봐. 이왕 가족이 되는 거 친해지면 좋지. 잘 지내봐. 그렇게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들을 했어요. 어머님도 대답하기 어렵거나 꺼려지는 질문들은 일체하지 않으셨고 먹는 건 어떤 걸 좋아하냐? 오늘 입은 옷이 예쁘다 등 소소한 대화 위주로 흘러갔거든요. 저도 의사인지라 주변에 의사 가문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대충 알아서 그렇게 편견 없고 소탈하게 대해주시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게다가 엄마 없이 자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식사도 사주시는 모습이 마치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은 마음까지 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의 식사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나중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머님과 이렇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었죠. 정말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아주 서서히 불편한 쪽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예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아, 예단은 간소하게 하기로 이야기 나눴어요. 어머, 간소하게? 네,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려고 해요. 아, 그래? 그럼 서로 부담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요즘 세상에 누가 예단에 목매겠어. 그치?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없는 집은 없는 집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하면 되지. 딱히 저희 집이 시댁에 비해 예단 부담이 커서 그랬다기보다는 결혼에 붙는 허례허식을 줄이고 간편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어머님께서는 굳이 콕 집어서
저희 집을 없는 집이라고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를 못했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착각인지는 몰라도 제 표정이 굳는 걸 본 어머님이 슬쩍 입꼬리를 올리는 것까지 봐버렸죠. 그날 어찌저찌 식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지만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집에 계신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 괜히 더 속상했고요. 어차피 결국엔 이런 식으로 돌려서 깔 걸 그동안 왜 그렇게 잘해주셨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제 욕은 참아도 할아버지 욕만큼은 절대 그냥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어쩔 수 없는 사이에 묵묵히 당해야 할 때도 있었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어머님의 점심 약속 제안을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생각해보니 일하고 공부하느라 얼마 없는 귀한 휴일을 어머님과의 시간에 너무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예, 요즘은 바쁘니? 못 본 지 한참 됐다? 아, 어머님, 요즘은 일이 좀 바쁜 시기라서요. 제가 좀 괜찮아지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아, 자주 만나다가 안 만나니 영 서운해서. 그나저나 니네 예식장 잡은 곳 봤다. 내가 위약금 부담하고 취소했어. 네? 취소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직 못 들었구나. 아니, 지난 주말에 니네가 잡았다던 예식장 가봤는데 사이즈가 작아도 너무 작잖아. 그리고 의사 둘이 결혼하는데 적어도 호텔 예식장은 잡아야지. 일반 예식장은 뭐니? 예식장 크기는 남편이랑 예상 하객수 계산해서 상의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 이상이면 너무 크기가 커져서 저희 쪽이 힘들어요, 어머님. 그래, 나도 다 얘기 들었다. 그래도 경사스러운 날인데 자리가 좁아서 미어 터지는 것보다는 조금 널널하게 이용하는 게 먼 길 와주시는 하객들한테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림이 더 예쁘지 않겠니? 내가 전에 작은 예식장을 가봤는데 좁은 예식장에서 하면 결혼식장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결혼하는 것 같다니까? 또 우리 집은 부를 하객이 좀 많은 줄 아니?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건 좀 아니지. 너도 부를 수 있는 하객은 다 끌어모아서 불러. 모자라면 신부 쪽으로 우리 하객 좀 보낼 테니까. 그래도 이제 와서 예식장 바꾸면 금액도 너무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위약금이랑 예식장 넓혀서 나오는 차익은 우리 집이 부담한다니까 그러네? 설마 그것도 못 해줄까 봐. 잊었어? 우리 집은 무려 3대가 의사 집안인걸. 너희 집 형편 뻔히 다 아는데 그런 부담 줄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렴. 어머님은 위약금과 차액을 부담하면 다 괜찮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낀 기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과 깊이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이었고 벌써부터 이런 사소한 것을 강제하시는 걸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먼저 말을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난리치시는 통에.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래도 대신 더 넓고 좋은 호텔 예식장 비용 대주신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주라. 엄마도 나쁜 의도로 그러신 건 아니니까. 그래도 가정이 기분 나빠. 이거야 처음이니 그렇다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부부 둘이 결정한 문제에 관여하시면 나 이 결혼 못해. 나도 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시부모님께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 당연하지. 나도 이번 일은 솔직히 화가 많이 났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인 건 그 일 이후로는 남편이 시댁에 무슨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어머님께서도 뭔가 스스로 눈치챈 게 있으신 건지 이렇다 할 터치는 없으셨어요. 대화할 때마다 불편하게 은근히 서로의 집안을 비교하는 말도 없으셨고요. 어머님과의 만남을 줄인 것도 도움이 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나아지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에라도 그런 성향이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어머님 하나 때문에 이 결혼을 업고 남편과 헤어질 자신이 없어서 눈치만 보면서 덮어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괜찮을 거고 괜찮아진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이 다가오자 어머님께서 예고도 없이 나타나셨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 아니 니네 오늘 드레스 투어 간다는데 내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거 볼 때 한 명 더 따라가면 좋은 거 모르니? 어른들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기도 하고. 엄마, 눈치 없이 여긴 왜 오셨어요? 안 그래도 드레스 갈아입기 힘들 텐데 엄마가 있으면 불편해서 되겠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말씀 안 드렸죠. 뭐? 너는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 내가 딸이 있길래 뭐래? 요즘 젊은 애들은 드레스 어떻게 입나? 볼 수 있는 날이 이때밖에 없는데 그거 구경 하나 못 시켜주니? 드레스는 결혼식 날 보셔도 되잖아요. 꼭 여기까지 쫓아오셔야겠어요? 여보 그만해. 이미 오셨는데 너무 그러지 마. 시간도 다 됐고 들어가자. 아무리 싫고 불편해도 언제부터 오실 생각이셨던 건지 아침 일찍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미고 저희보다 먼저 샵 앞에 도착해 계신 어머님을 도저히 돌아가라고 내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마땅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같이 샵에 들어갔어요. 제 체형과 이미지에 어울릴 만한 드레스를 상담받고 몇 벌 피팅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많이 얹으시는 바람에 드레스샵 실장님도 살짝 짜증이 나는 눈치셨죠. 이런 식상한 거 말고 번쩍번쩍 느낌 나는 비즈 박힌 게 예쁘던데? 어머님, 요즘은 비즈보다는 실크가 유행이고요. 신부님 취향도 이렇게 화려한 무드보다는 우아한 무드를 선호한다고 하셔서 최대한 비즈가 적은 걸로 추천해드렸어요. 유행이라고 다 예쁜가? 나중에 보면 촌스럽기만 하지. 그럼 이렇게 입고 하나는 내가 고른 걸로 입어봐. 혹시 모른다? 드레스는 다 입어봐야 뭐가 제일 예쁜지 알아.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모른다고.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소중한 한 번의 피팅 기회는 결국 어머님 취향인 휘황찬란한 드레스로 피팅했어요. 그냥 봤을 때도 영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제가 입으니 더 촌스럽고 옛날 드레스 같더라고요. 다들 반응이 눈에 띄게 좋지 않았고 저 역시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님 혼자 마음에 든다면서 박수를 치셨죠. 다음 샵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의 취향에 맞는 드레스를 한 벌씩은 입어봐야 했고 그것 때문에 입어보고 싶었던 드레스를 한 벌씩 포기해야 하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마지막 샵은 제가 제일 기대했던 샵이라 큰 용기 내서 어머님의 의견을 거절했죠. 어머님, 이 샵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커서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드레스로만 피팅해 볼게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 엄마, 솔직히 두 벌이나 양보한 게 어디야. 엄마 보고 싶은 드레스 입어보러 온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좀 놔둬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내니 남편도 옳았구나 제 편을 들어줬어요. 둘이서 강경하게 의견을 내세우니 어머님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마지막 샵에서는 다행히 제 뜻대로 피팅을 했고 전부 마음에 들었어요. 웨딩업계 특성상 당일 계약이 혜택이 많다 보니 당연히 당일의 계약을 결정할 생각이었고 마지막 샵으로 바로 계약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조용히 구석으로 저를 불러내셨어요.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니? 여긴 정말 아니다. 네?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래. 네 취향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알겠고 요즘은 심플한 게 유행이라는 것도 잘 알겠어.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신부가 가장 빛나야 하는 순간이라고. 그런데 너처럼 밋밋하게 생긴 애가 드레스까지 저렇게 밋밋하게 입어버리면 그날 주인공 같겠어? 요새는 하객들도 얼마나 여우처럼 예쁘게 꾸미고 오는데 게다가 우리 하객은 우리 쪽 하객이니만큼 다들 명품 옷 입고 올 텐데 네가 게임이 되겠냐고. 이왕이면 더 비싸고 화려한 비즈 드레스가 많았던 두 번째 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샵은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입는 고가의 드레스 샵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입어보니 저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 많아 가장 염두에 두지 않았던 곳이었죠. 어머님, 그래도 샵 정도는 제가 고르게 해주세요. 웨딩홀은 하객 고려해서 어머님 뜻대로 했지만 드레스까지 하객 고려해서 화려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네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실크가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줄 아니? 지금이야 드레스니까 다 이뻐 보이지. 실크는 좀 피부도 하얗고 깨끗해야 이뻐 보이는 건데 네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실크 입는다고 예뻐 보일 줄 아냐고. 조명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드레스를 입어도 이뻐 보일까 말까인데 그건 자연스럽게 곱게 자라서 귀티나는 애들이나 입는 거지. 너
힘들게 산 티 감추려면 화려해야 하지 않겠냐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만 힘들게 살아요? 의사들은 원래 다 힘들어요. 어머, 얘 좀 봐. 다 알아들었으면서 모른 척하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결혼인데. 네가 촌스럽던 말던 나랑 무슨 상관이겠니? 계약해라 해. 어머님이 선을 넘기 시작하니 저도 참을 수 없어 따졌더니 어머님이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하긴 두 번째 샵은 너한테는 너무 고급스럽긴 하지. 피부색이랑도 안 맞고. 여배우들이나 입어야 소화할 걸 너한테 소화하라고 한 내가 잘못이다. 어? 하여간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예쁜 것도 입어본 놈이 입는다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걸 못 고르니 내 속에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나. 어머님은 분에 못 이겨 그대로 뛰쳐나가셨어요. 뭐야, 엄마랑 싸웠어? 자초지종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은 기가 막혀 했어요. 진짜 왜 저러시냐? 내가 미안해. 옆에 있을걸. 됐어. 어머님 잡으러 가봐. 엄마가 마음대로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가는데 뭐하러 잡아. 다른 말 나오기 전에 얼른 계약하고 집에 가자. 남편의 배려 덕분에 원했던 샵으로 무사히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덕에 기분 나빴던 감정은 금방 사라졌지만 어머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앞으로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제 앞에선 티를 별로 안 냈지만 남편은 그날도 화가 많이 났었는지 시부모님과 대판 싸운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중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죠. 할아버지께서는 제 길을 세워주시겠다며 아껴두셨던 멋있는 정장을 갖춰 입으셨어요. 솔직히 시부모님 쪽이 할아버지 혼자 나오신 건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도 걱정되기는 했지만 할아버지를 건드린다면 정말 이 결혼을 엎을 각오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상견례에 나갔어요. 그래도 나름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품위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무례한 행동은 안 하시겠지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처음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할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힘드셨겠다면서 시부께서는 존경을 담은 따뜻한 말씀도 많이 전하셨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진행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머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건수를 잡았다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아참, 웨딩홀 크기를 좀 키운 건 알고 계시죠? 원래 결혼식이 혼주 행사인데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부모님 쪽 인맥도 없고 하다 보니 우리 집보다는 하객 수가 많이 적을 것 같은데 요즘은 하객 아르바이트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신부 쪽은 아르바이트를 좀 고용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식탁 위로 찬바람이 쌩 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어색하게 웃으셨죠. 요새는 없는 자리 채우려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럼요. 특히나 상대 쪽이랑 차이가 날 때는 상대 쪽 체면을 위해서라도 얼추 비슷하게 머릿수를 맞춰주셔야죠. 또 저희 아들이 명색이 병원장 아들인데 결혼식이 텅텅 비면 되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워서 얼굴로 열이 몰리더라고요. 좋은 집에 시집간다며 좋아하시던 할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정말 이 결혼은 없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집안 차이가 많이 났을 때부터 안 되는 거였구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때였어요. 없는 인연을 돈으로 메우는 건 사치입니다. 사치에 허덕이다 보면 정작 살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되죠. 할아버지는 물끄러미 남편 얼굴을 봤어요. 그 시선을 눈치챈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참,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체면 좀 지켜달라는데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요? 어머님께서 그러시면 솔직히 아버님께서 말려주실 줄 알았어요. 아버님은 늘 차분하고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렇게 몰상식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처음부터 집안 차이가 너무 나서 내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구두쇠일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은퇴하고 나서 딸이 버린 자식을 혼자 키우신 부분은 존경합니다만 무리한 요구를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거절하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그러게요 여보, 내가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걱정했다니까. 이런 집에 아들 보내면 우리 아들 수준도 떨어져. 차라리 잘 됐네. 폐지 줍는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런 거지 집안이랑은 사도 못 맺습니다. 저야말로 이딴 결혼은 엎어버려야겠다고 발끈하면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제 어깨를 눌러 앉혔어요. 우리 딸 버렸다고 누가 그래요? 낯선 목소리와 손귀에 뒤를 돌아보니 깊이 믿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분께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묘하게 저와 닮은 눈매와 인매. 그분은 어렸을 적 저를 떠났던 엄마라는 걸요. 이사님? 그분을 본 시아버지께서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하시더군요. 이런 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악수 요청은 차가운 시선과 함께 걷어졌어요.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우리 병원장님 아들이 우리 딸이랑 결혼을 다 하고. 네? 이 아이가 이사님 따님이라고요? 따라갈 수 없는 대화에 혼란스러웠지만 오가는 대화로 파악해보니 중년의 여자분은 우리 병원을 후원해주는 재단의 이사님이었어요. 그런 분이 저에게 딸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의아했죠. 하지만 이어서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드라마 같아서 그 자리에 있는 내내 꿈 같더라고요. 병원장님, 사람 참 좋게 봤었는데 너무 실망이네요. 본인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집 자식도 귀하게 대해주셔야죠. 그리고 뭐 거지요? 요즘 병원 실적도 떨어지던데 후원 끊기고 싶으신가 봐요. 누가 거지인지 파악이 안 되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이사님. 이사님 따님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가려가며 대하는 게 실망이라는 건데요. 이 결혼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가자.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싼 엄마와 흐뭇하게 웃으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정말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됐죠. 잠시만요, 장모님. 남친이 돌아서는 엄마를 다급하게 불러 세웠어요. 없다고 생각했던 장모님이 등장하니 부리게 어색해하는 게 티가 났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무리를 사과드립니다. 이대로 떠나보내면 결혼이 엎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런 집안인 거 뻔히 다 봤는데 어떻게 허락해 주라는 거죠? 내 딸 고생길이 훤해 보이는데요. 아무리 옆에서 편들어준다고 해도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사라지나요? 그 말에 남친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틈을 타 시아버지가 쫓아왔어요. 이사님,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끼리 하도록 하시죠. 오해 풀고 싶습니다. 아드님은 이렇게 저희 딸한테 애틋한데 두 분은 참.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재단 후원 끊기고 싶지 않다면 아드님은 저희 집 대릴 사유를 보냈다 생각하시고 다시는 아드님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물론이고 아드님까지 터치할 경우엔 이 결혼도 없었던 일, 후원도 받지 않겠다는 걸로 알아드릴게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아들이야 뭐 이사님 사유로 들어가는 거라면 대환영이죠. 자식 없는 셈 치고 살겠습니다. 네. 뭐? 여보 정신 나갔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당신은 조용히 하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아유, 이 망신덩어리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지. 시부모님이 투닥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옮겨 긴 이야기를 했죠. 엄마께서는 어린 시절 아빠와 사고를 쳐서 저를 낳고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셨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게 된 것도 힘든데 매일같이 싸우다 결국 이혼을 하고 아빠가 사라졌다시피 했을 때 정말 막막했다고 하시더군요. 사실은 재혼은 내가 하라고 했다. 너희 엄마도 할아버지한테는 아직 앞길이 창창한 소중한 막내딸이었단다. 그래서 시집갈 수 있을 나이일 때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너를 내가 키우겠다고 했지. 나도 당시엔 너를 책임지려면 어떻게든 여유 있는 집에 시집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땐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너를 낳고 키우느라 공부도 많이 못했을 때라서 참 어리석은 판단을 했지. 그래도 후회는 없단다. 비록 부모로서 너에게 따뜻한 사랑은 못 줬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부족함 없이 금전적으로 후원은 해줄 수 있었으니까.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할아버지께서 연금이 나온다고는 해도 폐지만으로 제 학비를 다 지원해 주시고
용돈도 부족함 없이 주셨던 걸 늘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모든 걸 알게 되니 제 이야기인데도 정말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했던 이야기가 제 삶이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폐지를 지으며 저를 키운 외할아버지, 조용히 뒤에서 저를 밀어준 엄마,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의 결혼. 처음엔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확실히 사랑 말고도 견뎌야 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무례한 말에도 모욕적인 말에도 매번 억지로 웃으며 넘겼던 수많은 순간들이 제 마음에 작은 흠집들을 남기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제 곁엔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있었어요. 겉으로 봐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엔 마법처럼 나타나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비록 먼 발치에서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엄마의 사랑이 이날까지 저를 살게 했다는 건 무엇보다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엄마 덕분에 무사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고 더 이상은 시댁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 제 인생의 가장 드라마 같은 순간을 공유하기 위해 사연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날의 기적을 믿으며 희망차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